역사가 지운 이름, 안시성 성주의 사연, 제1막 프롤로그 이름 없는 영웅.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영웅의 이야기인데 그 영웅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가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그것도 황제가 직접 이끌고 온 20만 대군을 상대로 싸워 이겼습니다. 88일 동안 성벽을 지켰고 결국 그 황제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패배를 모르던 황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에도 우리 역사책에도 그의 이름 석자는 끝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사연을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둘러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이름이 지워진 한 인간의 이야기이니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1380여 년 전 서기 645년의 일입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지 700년이 지난 무렵,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기 불과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2막 격동의 고구려, 연개소문의 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그 시절 고구려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서기 642년, 고구려 안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연개소문.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귀족 출신 무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에는 항상 5자루의 칼을 찼다고 전해집니다. 5자루입니다. 보통 사람은 칼 한 자루도 무거워서 못 차는데 이 사람은 5자루를 찼습니다.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말에 오를 때는 신하들이 엎드려서 발판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개소문이 어느 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영유왕은 중국 당나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싸우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자는 것이 영유왕의 뜻이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는 강경파였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은 군사를 일으켜 영유왕과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죽임을 당한 귀족이 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영유왕의 시신은 토막이 나서 도랑에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새 왕으로 보장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자신이 쥐었습니다. 스스로 막리지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으니 사실상 왕 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쿠데타 소식이 당나라에 전해졌을 때 황제 이세민, 바로 역사에서 당태종이라 불리는 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겼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시절 3차에 걸친 대대적인 침략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막아낸 살수대첩 612년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당나라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였으니 내가 가서 그 죄를 묻겠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할 명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고구려 내부의 일부 성주들은 이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왕을 죽인 반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시성의 성주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군사를 보내 안시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성주는 굳건히 성을 지켜냈습니다. 연개소문도 결국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시성 성주는 연개소문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개소문이 세운 체제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정부 입장에서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독자적인 힘을 가진 길들여지지 않은 지방의 실력자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제3막당 태종의 야망, 천하를 집어삼킨 황제, 당 태종 이세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접 전장을 누비며 당나라 건국에 공을 세웠고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잔인한 면도 있었지만 황제가 된 후에는 정관에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신하들의 직언을 들을 줄 알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황제를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이 당 태종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평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당 태종은 644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끄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동원한 군사는 기록마다 다소 다르지만 당나라 본군만 해도 10만이 넘었고 여기에 동맹 세력인 거란, 해, 신라 등의 군사까지 합하면 20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20만 군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모든 사람을 세워도 그 숫자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당 태종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요동 지방의 성들을 하나씩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진격해 고구려의 수도 평양까지 밀고 들어간다. 그리고 고구려를 완전히 폭속시킨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45년 4월 당나라 군대가 요동 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계모성이 함락됐습니다. 요동성이 무너졌습니다. 당군은 파죽지세로 전진했습니다. 고구려의 성들이 하나 둘 무너졌습니다. 백암성도 결국 항복했습니다. 당 태종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대로라면 평양까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성이 있었습니다. 당군의 진격로 한가운데 버티고 선 성, 안시성이었습니다. 제3막 안시성, 요동 벌판의 외로운 별, 안시성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지역에 있던 성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대체로 지금의 하이청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동 벌판 한가운데 솟아오른 산 위의 성이었습니다. 사방이 트인 평야에서 산을 이용해 쌓은 성이라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반대로 그 성만 혼자 외따로 있는 형국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구려 성들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안시성은 그야말로 사면이 적군에 둘러싸이는 처지가 됩니다. 645년 음력 6월 당 태종의 대군이 안시성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고구려 중앙에서 고혜진과 고연수가 이끄는 15만 명의 지원군이 왔습니다. 안시성을 구하러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15만 지원군이 당군과 맞붙었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당 태종이 직접 전술을 짜고 여러 방향에서 협공을 가하여 고구려 지원군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은 포로가 되어 당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고 병사들 상당수가 항복했습니다. 이 순간 안시성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지원군도 무너졌습니다. 주변 성들도 이미 함락됐습니다. 이제 안시성 혼자서 20만 당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습니다. 당 태종 진영에서는 이미 안시성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군도 없는 외로운 성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 어떤 신하가 당 태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 안시성에는 용맹한 성주가 있고 성의 군사와 백성이 단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쳐 다른 성들을 먼저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 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안시성을 그냥 지나쳐 가면 우리 보급로가 위험해진다. 반드시 안시성을 먼저 함락해야 한다. 그 결정이 당 태종이 그 원정에서 내린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오막 88일의 사투 공성전의 시작 645년 음력 6월 안시성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성 사방을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투석기에서 돌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오르는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안시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시성은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시성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성주의 지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성의 남쪽을 공격하면 성주는 재빠르게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막았습니다. 당군이 북쪽으로 우회하면 성주는 또 북쪽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마치 물처럼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나라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면 안시성 사람들이 그 밤 안에 다시 목책을 세워 구멍을 막았다고 합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적군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면 성 위에서는 북소리와 뿔피리 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은 처음에 며칠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다. 요동의 여름은 짧습니다. 가을이 오면 땅이 얼기 시작하고 보급이 어려워집니다. 당군은 이미 수천 리 먼 본국에서부터 군량을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성주의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시성 안에서 마냥 웅크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주는 때로 문을 열고 출격도 했습니다. 기습으로 당군의 허를 찌르고 군량을 탈취하고 다시 재빠르게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릴라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당 태종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온 전장에서 이 작은 성 하나를 못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체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20만 대군이 작은 성 하나를 두고 두 달 넘게 씨름하고 있으니 당군의 사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 태종은 새로운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제육막 성주의 리더십, 두려움을 희망으로. 여기서 잠깐 성 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 안에는 군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늙은이, 아낙네, 아이들까지. 그들도 이 포위된 성 안에서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들려오는 전투 소리, 성벽 너머로 보이는 당나라 군대의 깃발들, 언제 성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도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안시성 성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기록 차치통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 태종이 안시성을 함락하면 성 안의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시성에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면 살 수 있다. 항복은 죽음이다. 싸우자. 성주의 말을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군사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88일을 버텼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길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안시성 성주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주는 가끔 성루에 올라서 당 태종을 향해 직접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척장인 황제를 향해 예의를 갖추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 태종은 그 당당한 성주의 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존경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제7막 토산의 역설, 당군의 마지막 승부수. 2달이 넘도록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한 당 태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토산 작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독특한 공성 작전 중 하나입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안시성 동남쪽 성벽 바로 옆에 거대한 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보다 높게, 아니 성안까지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지요. 이 산이 완성되면 당군이 높은 곳에서 안시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어의 우위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맡은 장수는 부보개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릴레이로 흙을 날랐습니다. 60일 동안 쉬지 않고 쌓았습니다. 거대한 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토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성안의 사람들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목책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토산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당 태종은 자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무너뜨린다. 60여 일에 걸쳐 드디어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거대한 흙산이 안시성 바로 옆에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산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은 흙을 쌓아 올린 탓에 흙산이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시성 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벽 일부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토산을 지키고 있던 장수 부보개가 이 순간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왜 자리를 비웠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러 갔다는 설도 있고 다른 볼일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사들이 무너진 성벽으로 달려들어 재빠르게 점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틈, 안시성 성주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8막 기적의 역전, 토산을 빼앗아라. 토산이 성쪽으로 무너지면서 성벽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88일간의 싸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채 대응하기도 전에 안시성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성주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무너진 토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방어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20만 당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알았습니다. 저 토산을 적이 점거하면 끝이라는 것을, 그 전에 먼저 토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을. 안시성의 군사들이 무너진 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토산 위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안시성이 토산을 차지했습니다. 당나라가 60일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흙산 위에 안시성의 깃발이 나부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대역전이었습니다. 당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안시성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습니다. 당 태종은 크게 노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장수 부보개를 군법으로 다스려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토산을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그 위에는 안시성의 군사들이 목책을 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안시성에서 토산을 거점으로 당군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구막당 태종의 퇴각, 황제가 고개를 숙이다. 645년 음력 9월, 당 태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동의 가을은 이미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땅이 얼어붙고 눈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급로가 끊깁니다. 군량이 떨어진 군대는 싸우지 못합니다. 이미 전쟁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원정 초기에 함락했던 다른 성들을 다시 고구려에 빼앗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당 태종의 참모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안시성을 버리고 철군하십시오. 당 태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역사상 손꼽히는 황제 살아생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거의 없었던 당 태종이 처음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군대를 돌렸습니다. 88일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당군은 짐을 꾸려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당 태종이 안시성 앞을 지나가면서 성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루에는 안시성 성주가 서 있었습니다. 성주는 당 태종을 향해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당 태종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성주에게 비단 100필을 보내라. 비단 100필.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이긴 적장을 향해 바치는 경의였습니다. 당 태종이 안시성 성주의 용맹과 충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치통감에도 삼국사기에도 황제가 자신을 이긴 적장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당 태종의 군대는 요동을 빠져나가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혹독한 날씨와 지형 때문에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 태종은 이 원정에서 수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말과 군수물자도 엄청난 양이 소진됐습니다. 당나라로 돌아온 당 태종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합니다.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나를 말렸을 것이다. 위징은 당 태종의 충신으로 이미 세상을 뜬 신하였습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 원정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 후 당 태종은 647년과 648년에도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예전처럼 대규모 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49년 당 태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안시성의 패배가 그의 가슴에 평생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신막 에필로그. 왜 역사는 그의 이름을 지웠는가?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왜 역사는 이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지웠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소실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간의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첫 번째 이유, 고구려 자신이 지웠을 가능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시성 성주는 연개소문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성주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직접 군대를 보내 안시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고구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시성 성주는 영웅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개소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그를 대대적으로 치켜세우고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것이 껄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나라가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 당나라 역사책에서도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작은 성 하나에 막혀 돌아온 것입니다. 그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하는 책에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새겨준다는 것이 당나라 역사가들에게 얼마나 내키지 않는 일이었겠습니까? 패자는 승자를 미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구려의 성주로만 적어두었습니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 만약 고구려가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든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합니다.
안시성 전투가 있고 겨우 23년 후의 일입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기록도 사라집니다. 고구려의 자체적인 역사서가 있었다면 그 안에 성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 기록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불태워졌거나 흩어졌거나 당나라가 없애버렸거나 남은 것은 당나라 기록과 나중에 고려에서 정리한 삼국사기 등이었는데 그 어느 기록에도 성주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주의 이름은 정말 영원히 모르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중기 문인 이식이 쓴 글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후 여러 문헌에 이 이름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이름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구전되던 이야기가 언젠가 이름의 형태를 얻은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역사가 지워버린 그 이름을 우리 스스로 되살려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잊히게 놔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기록을 남기고 패한 자는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승자의 편에 서지 않은 영웅은 이름조차 역사에 새겨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88일 동안 안시성에서 버텼던 그 성주가 없었다면 당나라는 고구려 전체를 그때 집어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 역사가 지금과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1380년 만에 그 이름 없는 영웅에게 드리는 가장 소박한 경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